직전 통화, 침묵한 이재명 대구로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이 정진상 부실장,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 이 정진상 부실장이랑 통화를 했더라라는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이 정진상 부실장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측근이기 때문에 이 결국은 사실 이목이 이재명 후보한테 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수아 기자, 네. 이 어제 취재진이 직접 이재명 후보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죠. 네,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네. 후보에게 질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네. 이 후보 이번에도 대답 없이 손사래만 치고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자들이 현장에서 이 불리한 질문에는 도망가는 거냐라고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일정이 있다라고 다른 캠프 관계자가 전달하고 이 사태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의 통화에 대한 이 후보나 여당 입장은 민주당 선대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을 통해서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두 사람이 통화한 시기가 압수수색 직전인 것은 우연의 일치였다는 설명입니다. 듣고 오시죠. 글쎄, 정진상 실장의 입장문에 따르면 정진상 실장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는데 그것은 뭐 우연의 일치라고 보여지고요. 만일 압수수색 사실을 정진상 실장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유동규 본부장이 무슨 정진상 실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구명을 호소했는 거라고 한다면 유동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지 정진상이 먼저 전화를 걸 리가 있겠습니까? 네, 정부 실장이 평소 알던 유 전 본부장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확인차 직접 전화를 해봤다는 건데요. 이 후보의 생각은 간접적으로만 들을 수 있었는데 그날 두 사람이 통화한 것은 사후에 알았다.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사후에 알았고 이 주변에 있었던 진성준 의원의 얘기로 따르면은 이건 우연의 일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랑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 통화를 했었다라는 이 얘기 이제 어제 그제 얘기 흘러나왔는데 이 얘기가 흘러나오기 한 2주 전쯤부터 일찌감치 이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로 대장동 1타 강사. 이 국민의힘의 원희룡 후보인 건데 이수아 기자, 네. 이 원희룡 후보가 이번에 또 다른 이 새로운 주장을 내놨더라고요. 네, 원 후보는 지난달 21일에도 비슷한 네.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유 전 본부장과 압수수색 직전에 이재명 후보 측 누군가가 통화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알려진 유 전 본부장과 정부 실장의 통화는 5분 정도 유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원 후보가 제보를 받았다는 인물은 무려 2시간 동안이나 통화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 후보 관련 발언 듣고 오실게요. 지금 한 명이 지금 아직은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누군지 좀 제가 이름을 말씀하시기를- 찝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예, 예. 그러려면 네네. 제가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제보 증인의 신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건 예. 할 수가 없고요. 그건 제가 지켜야 되는 최우선이고 누군지 밝혀지면 파장이 클 만한 그런 인물인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죠. 파장이 큰 정도가 아니라 예. 이재명 후보는 아마 후보 내려놔야 될 겁니다. 네, 정부 실장보다 직급이 높냐 낮냐 이 질문에는 높다 낮다가 아니라 유 전 본부장을 달랠 정도의 사람이어야 하고 무엇인가 약속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는데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라고 힌트를 줬습니다. 이 후보직을 내려놓을 만큼의 파장을 예고한 만큼 이 측근이란 사람 누군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희룡 후보가 한 2주 전쯤에 얘기했었던 직전에 통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정진상 부실장이 아니었던 거고 이 다른 사람을 얘기한 건데 이 뒤늦게 정진상 부실장이 공개가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진상 부실장보다도 훨씬 길게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용하 교수님, 아니 이 원희룡 후보가 이 한 말 대체 이런 제보를 어디서 이렇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의 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밝혀야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실명을 못 밝힌다 그래도 그 내용이라도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오늘까지 후보죠.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그전에 보면 이제 상당히 합리적인 보수 개혁주의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이번에 보면 아주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 덕을 받는지 실을 받는지는 이제 오늘 득표율이 나와야 알겠죠. 그래서 거의 이재명과의 각과 대립을 통해서 자기의 위상을 높이고 네. 정치적으로 하여튼 득을 보고 또 이제 득표율을 높이려고 했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건도 그렇고 전에도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부인이 또 정치과 의사가 또 얘기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서 이 여당의 후보니까 밝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제보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적이지 저렇게 노이즈 마케팅 형식으로 한다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 실명을 밝혀라. 그리고 본인이 받은 제보 이 검찰에 얘기를 하고 전달을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이 신빙성이 이 담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이수아 기자,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지금 일련의 이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이런 뭐 의혹들이랄까요? 이 측근이 뭐 통화를 했었다라는 이런 정황들 이게 굉장히 좀 깝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면 돌파인 건지 이 직접 대장동 수사를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이 후보 줄곧 이 문제에서만큼은 자신감을 보여왔잖아요. 네. 이번에도 결백함을 주장해 왔는데 이 검찰 수사 비판 글을 직접 SNS에 올렸습니다. 이 공익을 환수한 성남시에 대한 배임 수사를 한다면서 시시콜콜한 수사 내용을 흘려서 흠집내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밝히면서 윤석열 후보 관련 수사 그리고 야당 의혹 수사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실장도 선대위 창구를 통해서 처음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 사실 정부실장 언론 접촉도 어렵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원래 알던 사람이 아니면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 뭐 이런 평을 받고 있는데 네. 이 사법당국이 후보 흠집을 내려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한다면서 검찰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재명 후보 거기가 정부실장까지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검찰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검찰은 관련한 어떤 내용도 언론에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이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 이 대응하는 방법이 뭐 이렇게 지금 이재명 후보처럼 정면 돌파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무대응으로 이게 하면 또 이슈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렇죠.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건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정면 돌파를 택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정면 돌파라는 방법, 이 합리적인 이 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우리가 정면 돌파라고 하는 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정면 돌파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시인할 거는 시인하고 네. 또 본인이 아닌 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동안 이재명 후보 측이 이 대장동 문제를 인식을 보면 저는 좀 굉장히 좀 가볍게 생각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지난번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 네. 당에서도 일단 빨리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고 국정감사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나가서 직접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그랬었죠. 했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발언들이 전부 다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은 이 위증을 하게 되면 이게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정진상 부실장과의 통화 문제 같은 경우도 본인은 이게 그때 당시에 이거 문제를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유동규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도 전혀 언론들이 몰랐는데 그걸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김은혜 의원이 도대체 그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라고 그랬었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저는 사실은 유동규 씨와 정진상이 통화하는 거는 저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함께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또 통화할 수 있는 사이라고 봐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압수수색이 있던 지난 9월 29일 오전 8시 20분에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두 사람이 통화한 시간이 오전 8시 17분이에요. 26분 17분까지. 바로 네. 직전에 이제 통화를 한 거죠. 네. 그다음에 정민영 변호사 그하고도 고전에 통화를 했고 네. 그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그 휴대전화를 검찰에서는 못 찾았다가 경찰에서 바로 찾았죠. 지금 근데 이 통화 사실은 검찰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경찰이 지금 포렌식을 하고 경찰이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경찰에서 본인들 나간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사실이 맞을 겁니다. 이건 아마 현재 이 전화에 대한 포렌식 권한은 경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나갔을 텐데 문제는 이렇게 두 사람이서 긴밀하게 통화했다면 이 국정감사가 있은 지가 지난 10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보고를 했을 텐데 왜 이재명 후보가 몰랐다고 했을까? 기억이 안 난다고 했을까? 뭐 등등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계속 말꼬리를 넣으면서 이게 좀 위증 아니냐, 또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면 돌파 방식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답변들, 해명들이 오히려 이 본인의 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건 말고도 또 이 국민의힘 의 공격에도 이 정면 돌파로 좀 임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5.18 망언했었던 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더 확실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 이준석 대표가 직접 나섰더라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그제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5.18 망언 3인방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여기에 주목할 거는 김진태 현재 그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장동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의원이 포함된 건데 김 전 의원은 지난 2019년에 국회 5.18 관련 공청회에서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문매를 맞았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후보가 저격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나서서 김 전 의원, 그러니까 김 위원장을 옹호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듣고 오시죠. 김종인 대표가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행한 행동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전혀 그런 지점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이미 지난 지도부에서 김진태 의원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공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은 김진태 의원에 대한 소명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김진태 의원이 제 지도부 하에서 그런 어떤 새로운 발언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저는 뭐 징계할 계획이 없고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도덕적 결함을 얼마나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부터 내부적으로 단속하라. 네. 셀프 위리안치나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프 위리 안치라 하시라 뭐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김 위원장의 망언 논란은 이미 소명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확실하게 이 선을 긋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유호정 기자, 그런데 이 이재명 후보는 이 국민의힘의 최종 이 본선 주자가 오늘 결정이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 보수의 심장 대구를 또 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구에 사는 20대 청년 백명수 씨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 백명수 씨는 지난 7월에 나도 대통령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피켓을 들고 전태일 열사 생가 앞에서 서 있던 청년이기도 한데요. 이 백 씨를 만나 점심을 먹었고요. 2시부터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는 아마 이제 경북대에서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이후에는 이 대구 지역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는다는 일정입니다. 이 후보가 이 대구 경북을 찾는 건 지난 9월에 있었던 순회 경선 합동 연설회 이후 처음인데요.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명되는 날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를 찾아서 그것도 국민의힘의 상대적 취약층인 청년들을 만난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 후보의 전략적인 행보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민주당은 이 대규모 선대위 출범에도 불구하고 이 큰 이벤트와 함께 주목도가 높아지는 이 지지율이 높아지는 컨벤션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경선은 크게 흥행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컨벤션 효과가 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취약지의 공략, 전략적인 행보를 통해서 이 효과를 사전에 좀 차단하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역시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하면 정면 돌파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의 행보도 그런 차원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유호정 기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 잠시 뒤 한 4시쯤부터 이 서문시장을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구의 서문시장이 어떻게 보면 보수의 성지랄까요? 이 보수의 표심을 얻고 싶은 사람은 이 대구 서문시장을 안 가고서는 뭐 거의 얻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그런 상징성 있는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서문시장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네. 이 정치적 위기 때마다 이곳을 찾아서 이 보수의 결집력을 높이는 효과를 톡톡히 누린 곳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 서문시장은 국민의힘 텃밭 대구 안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 이 보수를 집결하는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정치인이 시장을 찾는다 하면은 너무 자주 있었던 일이라 주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대구의 서문시장을 찾는다 네. 하면
주목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그만큼 보수 진영에서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 경선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 4명 모두 이곳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4명이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던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요 이지호 쪽에. 예. 안녕하세요. 예, 문희정 후보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보수 진영의 후보라면 누구나 찾는 곳이 바로 대구 서문시장입니다. 지난달 10일 민주당 후보로 최종 승리를 하면서 한 달 가까이 사실상 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생각보다 주목도가 높지 못했다라는 내부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대구 서문시장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두 다녀간 그 서문시장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후보 이 행보로는 이렇게 저런 정면 돌파에 또 형을 하고 정책적으로도 이 또 하나 재난지원금을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좀 난색을 표한다고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유호정 기자, 지금 보니까 청와대가 글쎄요 이재명 후보 손을 들어준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입장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중재에 나섰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네. 이 재난지원금은 재원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초과 세수로 채울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채 발행을 더 하자는 게 아니라 초과 세수로 이런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그래도 더 필요하면은 다른 사업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다 라면서 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그럴 재정 여력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재난지원금이 어렵다라는 반대 입장으로 그렇죠. 읽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 후보가 무리수를 둔다는 볼멘 소리도 일각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박수현 청와대 수석이 한 방송에서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당정 갈등은 아니다라면서 중재에 나섰습니다. 네. 이 총리가 원천적인 반대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0조 원 정도 되는 추가 세수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다라면서 당정과 국회 협의로 접점이 찾아질 것으로 믿는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과 정부가 어느 정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서 협의할 여지가 있다라고 읽혀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를 의식한 듯 이재명 후보 오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당시에 네. 본인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를 했다라고 전했다면서 재정당국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본인은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일단 이 청와대에서 내놓은 입장이 어쨌든 당정 간의 어떤 갈등은 없을 거다. 이 정부에서도 좀 더 이 검토를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이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영아 교수님,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청와대가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 쪽을 좀 손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같은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 문재인 대통령, 또 민주당, 당의 지지율까지 셋 여권이 다 같이 좀 지지율이 같이 떨어지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왜 이러는 걸까요? 하여튼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특히 이제 정권 교체 지지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그럼 이제 민주당의 새로운 후보가 된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가느냐. 아마 이것이 이제 여권의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부분이 하나 있죠. 얼마 전에 그 수락 연설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권 교체라는 것은 야권에서 사실상 상당히 좋아하는 프레임이죠. 야권 입장에 와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네. 정권 교체도 여야 간의 정권 교체, 정당 간의 정권 교체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이 정부 교체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 공신제 국가에서 어떤 정확한 교체의 의미로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또 이재명 정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 권한이 워낙 제한적으로 크잖아요. 인사권도 엄청나고 한 7천 명 정도로 임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산하단체.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인물에 의해서 뭐 정책과 인물과 인사에 의해서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사실상. 정부 교체론으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하고의 정권 교체 문제가 아니라 발전적인 부분들을 품고 개선하는 발전적 차별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하고 다르다. 뭐 국민 주권 문제라든가 촛불 문제는 같이 계승을 하되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해내지 못한 부분들, 해야 될 부분들, 부동산 문제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자기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피력하면은 상당히 그런 부분도 극복되는 소지가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항상 논란이 됐던 게 뭐냐 하면은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제 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한 축이 있어요. 근데 두텁게 하자, 다 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재원 여력이 된다면은 네. 했던 주장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지금 민주당 또 이재명 후보의 얘기를 굉장히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잠시 뒤에는 아까 잠깐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국민의힘은 현재 2시부터 지금 바로 저 모습이죠. 지금 이 시각 이 국민의힘의 경선장의 이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 잠시 뒤에는 또 국민의힘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민주당 얘기, 국민의힘 얘기를 하는데 이 당이 지금 대선 구도가 민주당, 국민의힘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제3지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 이 국민의당에서 뭐 다른 출마자들이 더 나오면 이 국민의당 안에서 이 경선을 치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어제 보니까 이 깜짝 발표 그냥 안철수 후보가 우리 당의 대선 후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대회 고지 없이 진행한 당내 투표를 거쳐서 이 안철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국민의당이 어제 오후 5시 32분쯤 오후에 밝힌 사실인데요. 그제 오전 8시부터 어제 오후 2시까지 투표를 진행을 했고 찬성은 91.18%였다고 네. 전했습니다. 안 대표 이 당 최고위 직후에 페이스북에 대통령 후보 수락의 글을 올렸는데요. 거대 여당과 야당에 비하면 자신은 힘이 없다라면서 안철수의 정신은 진실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보라는 비아냥도 순진하다는 놀림도 감수하겠다며 본인의 가치를 알아준다면 망설임 없이 날 던지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현정 위원님. 네. 어제 저희 MBN에서 여론조사한 내용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여론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의 대선 출마 이 찬성합니까 안 합니까라고 물었더니 24.4%, 3%가 이 찬성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반대가 65.9%가 되긴 합니다. 상당히 많긴 많은데 24.3이라는 이 숫자가 저는 어떤 거라는 게 결부가 됐냐면 이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21.41%를 얻었거든요, 지지율을. 그렇죠. 이 상당히 좀 비슷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고정 지지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죠? 일단 저는 이 국민의당이 대선 후보 뽑는 전당원 투표했는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네. 이게 뭐 글쎄 아무리 국민의당이 작은 정당이라고 하지만 저도 정치를 매일 보고 있는데 저도 정말 깜짝 발표였어요. 예, 모르는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네.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결국엔 장점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본인이 새 정치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정치를 타파하고 새 정치를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런 게 새 정치인가? 라고 지금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너무 1인 중심에 지금 결정하고 그냥 발표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고 이번이 이제 세 번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니 계속 본인의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서울시장 나가면 대선 안 나가겠다고 그러다가 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대선이라는 구도 속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 가지고 있는 일정 정도의 지분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야권 내에서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이준석 대표는 계속 무시하고 지금 비판하고 가지만 그러나 이게 선거공학적으로 보자면 안철수 대표의 지분을 야당이 끌어안지 않고서는
정말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20%면 상당히 큰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지지도는 저렇지만 이제 뭐 나중에 쏠림 현상이 있고 하면 뭐 지지도는 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거를 끌어안아야지만이 좀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다고 한다라면 네. 오늘 뽑히는 야권 후보 입장에서 보자면 당의 입장과는 달리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또 출마를 예를 들어서 딴 사람 밀어주고 그냥 본인은 포기하게 돼버리면 본인의 앞으로의 정책 입지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끝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건 아마 선거 막판까지도 단일화 문제를 가지고 저는 굉장히 밀고 당기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정권 교체에 걸림돌은 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과연 본인이 끝까지 그냥 단독으로 출마를 할지 아니면 후보 단일 할지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고 또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안철수 후보의 고정 지지층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완주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